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기초정보관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87페이지. 기초정보관리의 마지막 부분 187페이지 거래처별 초기이월인데요. 거래처별 초기이월은 시험에서 거의 안 빠지고 꾸준히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정보관리에서 모두 점수가 몇 점 배점이냐면 10점 배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서 10점짜리 문제가 나와요. 근데 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10점, 하나가 10점이 아니라 3점, 3점, 4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 중에 4점짜리가 단골로 나오는 게 거래처별 초기이월이 나오죠. 거래처별 초기이월이 보통 4점 줘요. 4점. 그리고 3점 2개는 앞에서 했던 것 중에 뭐 전기분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는 그 거래처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계정 과목 수정하는 거, 그것 중에 하나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했던 거 우리 다 시험에 이렇게 3점짜리 하나 또는 4점짜리로 출제가 되는데, 회차마다 거래처별 초기이월은 안 빠지고 나온다는 거죠. 1년에 시험이 6번인가 그런데 6번 몽땅 FAT 1급에 요거는 나오더라. 자, 거래처별 초기이월 어떤 작업이냐면요. 채권, 받을 권리, 채무, 우리가 이행해야 될 의무죠. 이러한 채권이나 채무 등 이런 것은 거래처별로 우리가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이월을 하는데 현금이나 이런 건 거래처별 초기이월을 안 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처별 초기이월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좌예금, 보통예금은 왜 하느냐? 당좌예금 3,8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이 국민은행 것인지 신한은행 것인지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융과 관련된 계정 과목 역시 은행별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거래처별 초기이월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이러한 계정 과목에 대해 각 거래처별 전기이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한 후에 거래처 원장을 열게 되면 그 거래처의 전기이월로 표시가 돼요. 여기에 입력한 것들이. 그래서 거래처 등록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자료가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 등록 우리 앞에서 미리 다 했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전기분 재무상태표 다 입력을 해놨죠. 그게 있어야만이 뭐가 가능하다? 이러한 거래처별 초기이월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래처별 초기이월 메뉴에 가면은 이러한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 손익계산서는 필요가 없어요. 재무상태표 즉 자산부채 자본 그것만 불러오게 됩니다. 한번 불러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초정보관리의 맨 밑에 있는 거래처별 초기이월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료가 다 넘어왔나요? 아직 안 넘어왔군요. 그럴 때는 기능 모음에 가셔서 불러오기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불러오기 하고 예 해주시면 전부 넘어오게 됩니다. 있으면 그대로 쓰시는데 없으면 기능 모음에 가서 불러오기 한번 해주셔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데이터가 계정과목별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187페이지에서 지정한 계정과목들이 바로 거래처 관리를 해야 되는 계정과목들이에요. 첫째, 당좌예금이죠. 자, 당좌예금을 클릭합니다. 저는 미리 입력을 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당좌예금에 여기 차액이 제로로 만들어져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기 차액이 나 있을 거예요. 차액이 없어야 입력이 제대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당좌예금은 어디다 입력하느냐? 거래처를 바로 오른쪽에 가까운데 여기다 입력을 해요. 근데 다행히 거래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코드란을 더블 클릭을 해야 됩니다.
코드난을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국민은행을 검색하는 거예요. 국민 엔터 하시면 우리가 앞 시간에서 국민은행 가로 열고 당좌 코드 계좌번호는 764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 거래처 보일 겁니다. 그거 선택하시고 확인. 네. 그리고 여기다가 금액을 38950 플러스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밑에 제로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쉽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은행 하나만 넣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는 분들은 보통예금 거래 통장이 은행 하나만 있을 리는 없죠. 한 몇 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별로 여기다 다 입력해 가지고 전체 합계하고 이게 딱 맞아야 차액이 제로로 딱 떨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런 요령으로 보통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예금도 옆에 코드난 앞으로 여러분 이 프로그램 쓰시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계정 과목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코드에서 여기서 당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검색이 되고 그러면 거래처도 여기서 국민 하면 검색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이러한 셀에서는 더블 클릭이나 F2를 눌러서 검색하세요. 네, 아시겠죠? 코드난에서 뭔가를 문자를 입력해서 검색을 하는데 까딱을 안 해요. 그럴 때는 그 셀은 그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F2 우리 기능키 중에 F2를 쓰거나 마우스로 더블 클릭 하시면 코드 검색 도움창이 나와요. 거기서 검색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신한은행 보통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요령으로 나머지 외상매출금도 그렇게 해보세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두 개죠. 코디나라 데일리로. 코디나라 데일리로. 그래서 외상매출금 두 개를 여기다 입력을 하면 여기 차액이 제로가 나와야 되는 것을 꼭 확인하고 다음 작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외상매출금까지는 순탄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110번 받으름을 하려고 하는데 받으름은 이쪽에 입력이 안 돼요. 마우스 더블 클릭 안 먹혀요. 그러면 외상매출금까지는 여기서 다 입력이 됐는데 받으름이라든가 차입금이라든가 이제 차입금은 여기서는 없나 봐요. 이런 것들은 여기에 지금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거래처하고 금액밖에 없잖아요. 받으름은 거래처하고 금액만 입력해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왜냐? 그 어음 번호도 알아야 되고 만기일자도 알아야 되고 결제 은행도 알아야 되고 입력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폼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어디다 입력하느냐? 받으름은 이 받으름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하면 별도 창이 나와요. 여기다가 입력하도록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코드에 지금 멋쟁이라는 거래처를 찾아야 되는데 이 코드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멋쟁이를 검색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검색하시고 만기일자, 어음번호, 금액 이것을 거기 아마 비곤 안에 다 넣어놨을 거예요. 네, 만기일자는 2019-0620 어음번호는 004-2018-1220 123456789 여러분이 아마 어음번호 입력하실 때 짜증날 거예요. 어음번호가 이렇게 긴가? 이게 이제 전자어음의 어음번호 자릿수입니다. 어음번호를 입력할 때는요 이렇게 끊어서 입력을 해보세요. 앞에 세 자리 앞에 세 자리를 먼저 004 이렇게 이걸 인식하면서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 8자리 가운데 8자리는 날짜입니다. 연월일 2018-1220 여기까지가 날짜예요. 2018년 12월 20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9자리 뒤에 있는 9자리는 1년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어음 번호 자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끊어서 입력하시면 좀 덜 헷갈립니다. 앞에 세 자리는 금융기관 코드, 가운데 8자리는 날짜, 그리고 뒤에 9자리는 1년 번호다. 이걸 생각하면서 입력하시면 우리가
예, 좀 덜 헷갈립니다. 어음번호 자릿수가 틀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아. 엔터 쳐도 예,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릿수를 맞춰서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금액 입력하시고 오른쪽으로 엔터 치면 넘어가죠. 수치 구분에 보면 자수와 타수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타수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자, 자수와 타수는 뭐냐면은 여기 멋쟁이가 직접 발행한 어음이면 다 자수예요. 자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 시험에서는 자수라고 딱 찍어주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멋쟁이가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행인은 당연히 멋쟁이가 돼야 되겠죠. 발행인은. 그래서 발행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행인에서도 요 물음표를 누릅니다. 물음표 아니면 물음표가 있으면 물음표 단추를 누르거나 F2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멋쟁이 검색하시고 엔터 하시면 1003번 입력되고요. 배서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수인 경우엔 타인이 발행한 거예요. 타인이 발행했으면 누군가 배서해서 나한테 준 사람이 있죠. 예, 발행인하고 발행인이 아닌 경우, 이게 타수인 경우는 배서인을 우리가 여기다 입력을 하는데 여기도 해당 사항이 없죠. 자, 엔터 치시고 발행일자 여기다 입력합니다. 문제에서 줍니다. 예, 발행일자, 거래일자가 2018-1220이다.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어음의 종류는 여기서 비고에서 어음의 종류는 전자라는 말을 안 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셔야 돼요. 여기 어음의 종류를 보면 약속, 일반, 약속, 상장, 그 다음에 전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가운데 있는 것은 당좌 수표, 가계 수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표니까 어음이 아니고 약속 어음에는 종이 어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 어음은 종이로 된 어음이다. 그런데 일반 어음과 상장 어음은 뭐냐? 일반 기업과 상장 기업을 구분하는 겁니다. 어음도 상장 기업 하면은 우리 주식시장이 주식이 공개된 공개 기업이고 비상장이 여기서 일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음의 발행자가 상장 기업이면 2번, 비상장이면 1번을 선택하는데 대부분 시험에서는 전자어음으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전자어음인지를 우리가 알죠? 어음 번호가 지금 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다 전자어음입니다. 네. 그러면 종이어음은 어음 번호가 어떻게 생기느냐? 앞에 문자가 들어가요. 문자 두 글자가 들어갑니다. 한글로 가나 뭐 이렇게 또는 다라 뭐 마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한글 번호가 두 글자 들어가고 뒤에 일련 번호와 날짜가 들어가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약속음. 자, 이거는 전자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기관은 우리가 은행 등록했던 데서 찾는 거예요. 이게 물음표 단추 눌러서 은행 등록 우리가 2개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급기관이 국민은행이니까 여기서 국민은행 이렇게 선택하고 용산 지점은 여기다 타자를 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어음 등록을 하나 해서 끝나는 문제도 있고요. 바드러움의 어음 등록을 2개를 해야 그 금액이 맞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2줄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만 입력해도 여기 차액이 제로로 딱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거래처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닫으면 됩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창에 여기 닫기 단추 아시죠? 닫으면 조금 전 화면이 다시 나타나요. 네,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바드러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급어음도 있고 어음 관련된 개정 과목이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차입금이 그래요. 왜? 은행의 차입금 같은 경우도 언제가 만기일인지 이런 것까지도 적어야 되거든요. 또 차입금에 관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바드러움처럼 별도의 창에다 입력한다. 그러한 개정 과목들은 더블 클릭으로 그 별도 창을 열어서 입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외상매입금 입력하는 거 해볼까요? 외상매입금은 아까 외상매출금처럼 오른쪽에 바로 입력이 됩니다. 자, 멋쟁이와 신사숙녀 입력하시고 미지급금도 오른쪽에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도 이어서 입력하십시오. 그래서 차액이 제로가 나오도록 만들겠습니다.
나머지 개정 과목들은 거래처별 초기 이월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금까지 여러분 입력하셨으면 거래처별 초기 2월 장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초정보관리 실무 수업으로 들어와서 요 부분을 마쳤는데 우리 실무의 70점 중에 이 부분이 10점에 해당이 된다.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 이 기초정보관리는 시험만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기초정보관리에 대해서 10점 맞는 것은 와서 한 30분만 설명드리면 10점은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표 입력.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전표 입력.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재상으로 실기 제1장이 1절인가요? 1장인가요? 한 단락이 이제 끝나고 제2장 전표관리라는 실무 능력단위 전표관리로 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193페이지부터 한번 필요 지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이론에서 배운 내용이 있죠.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 여러분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회계상 거래는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 또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회계상 거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계상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가끔 혹시 여러분이 이론 시험에서 회계상 거래와 일상 거래를 구분할 줄 아는지를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거래이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만 한번 살짝 보고 갈까요? 그 이유가 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상품 매매 계약이 왜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냐면은 매매 계약에만 그쳤다는 건데,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이건 회계상 거래입니다. 근데 계약금 주고받았다는 말이 없이 그냥 상품 매매 계약하면 우리는 이거를 여기 자산부채 자본이나 수익 비용이 발생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또 종업원의 채용 계약, 직원을 채용하기로 오늘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회계상 우리가 처리할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상 거래는 아니다. 또 건물의 임대차 계약, 이것도 우리가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이라도 주고받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그건 회계상 거래예요. 계약금 주고받은 계약은. 근데 여기서 그냥 건물의 임대차 계약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회계상 거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당일날 얼마를 지불했다 또는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건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담보 설정, 이 담보 설정은 언제나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에서는 우리가 거래라고 하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는 것을 좀 잘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거래의 판료소, 이건 뭐 제가 여러분 강조했죠. 아직도 거래의 판료소에 대해서 헷갈린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지금쯤은 여러분이 이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자산계정 차변이요, 자산이 감소하면 자산계정 대변.
부채가 증가하면 부채 계정 대변이요, 감소할 때는 부채는 차변에 기록한다. 자본이 증가하면 자본 계정 대변이요, 감소할 때는 자본 계정 차변에 온다.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이요, 비용이 발생할 때는 차변이고, 이것을 우리가 8요소라고 한다면 비용이 취소될 때는 대변에 가고 수익이 취소될 때는 차변에 온다. 그래서 이것까지 넣으면 우리가 거래의 10요소라고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끝부분은 결산 때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 거래에서는 우리가 8요소를 가지고 제대로 결합관계가 형성이 됐는가를 우리는 판단해 가지고 거래의 8요소에 의한 결합관계가 연결이 제대로 됐을 때 이게 올바른 회계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거래의 종류,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가 있는 것도 우리 저기에서 했죠, 이론할 때. AT 시험에서는 요게 이론으로도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에서만 회계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세무사회라든가 대한상공회의소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것도 이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지 필기시험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항상 이건 실려는 있는데 아무튼 AT 시험에서는 잘 안 내는 편이에요, 출제위원들이 이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되고, 여러분 아시죠? 교환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가나 감소만 있는 거래예요. 손익거래는 거래금액 전부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예요. 거래금액 전부가. 그리고 혼합거래는 이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하나의 거래에 섞여 있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혼합거래에는 비용이나 수익 계정 과목이 어쨌든 하나는 끼어 있습니다. 금액 전체는 아니에요. 거래 금액 전체는 아니지만 수익이나 비용이 거래 금액의 일부로 조금 끼어 있는 게 다 그게 혼합거래예요. 그래서 혼합거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모두 영향을 주고, 손익거래는 거래금액 전체가 손익에 가는 거고, 물론 재무상태표에도 영향을 주죠. 반대 계정이 자산이나 부채가 올 테니까. 그리고 교환거래는 손익계산서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거는 전부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론적인 정리 우리 해봤고요. 오늘 실무하는 데는 이런 것 안 따져봐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여기 수행 내용에 1번, 2번 나오는데요. 한번 여기다 답을 한 번씩 써보세요. 수행 1번에 여기 OX 한번 해보시고, 수행 2번은 아주 간단한 분계 문제입니다. 분계 문제를 여기다 한번 답을 써보세요. 밑에 정답도 있고 하니까 정답도 참고해가면서 한번 써보세요. 6문제 있죠? 한번 시간을 들여봤는데 이런 정도의 분계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아울러서 거래의 결합관계까지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이었다면 차변의 상품은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다. 이러한 거래의 결합관계까지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어야 이 거래가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래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수행 2번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손으로 이렇게 써가면서 하는 공부 참 필요해요.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오늘부터 매일같이 전표 입력을 하면서 이 분계, 차변, 대변 입력은 할 텐데, 이게 키보드로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막 진행되는 거하고
내가 펜으로 종이에 꼬박꼬박 써가면서 차변 대변 정리해 보는 거하고 공부가 훨씬 손으로 써보는 게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쉬운 분계에 해당이 되니까요. 이게 아주 기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헷갈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어렵다 그러면 내일 모레 쉬잖아요. 내가 공부가 많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다 한 걸로 보고 이제 제2절의 필요지식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표 입력을 우리가 여기서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입력을 할 텐데 오늘의 설명은 일반 전표 입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럼 무슨 전표가 있느냐? 그 밑에 보시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이어서 나올 텐데요. 메인 매출 전표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배운 이론이 부가가치세라는 거 있었잖아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 있는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표는 부가가치세하고 관련 없는 거래들이,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때 관련 없는 거래들, 이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래가 전부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는 거래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 우선 알아볼 거고요. 뭐 시간이 한 10여 분밖에 없으니까 한번 일반 전표 입력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상 거래가 뭔지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거래를 말이죠. 우리가 전표 작성을 통해서 분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없는 거래는 전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일반 전표라는 곳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분계장, 총계정원장, 이게 아주 장부 중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장부이죠. 그 외에도 거래처 원장이라든가 계정별 원장이라든가 관계되는 뭐 현금 출납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 장부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장부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런 장부뿐만이 아니라 결산서가 만들어지는 합계잔액시산표라든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까지 몽땅 전부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산회계에서는 말이죠.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사실상 뭐가 핵심이냐? 바로 이 전표 작성하는 것이 전산회계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전표 작성을 잘못하면 뒤에 다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표 작성이 우리 전산회계 실무 수업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표 작성 입력에 이제 나중에 들어가 보면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전표 번호는 전부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잘 부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왔다 갔다 뭘 이렇게 제대로 그 순리대로 수행을 안 하다 보면은 전표 번호가 원했던 번호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상단에 기능 모음에 번호 수정이라고 하는, 우리 기능 모음 가끔 들어갈 거예요. 기능 모음이라는 메뉴에 번호 수정에 가서 전표 번호도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리대로 입력을 해나가면 전표 번호 뭐 바꿀 일은 거의 없겠으나 필요하다면 바꿀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정 과목을 가지고 전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계정 과목을 여러분 입력하는 것은 초기 2월 할 때 우리가 벌써 경험을 했어요. 우리 계정 과목 입력할 때 해당 계정 과목에 두 자리만 입력을 하죠. 당좌 예금이다 그러면 당좌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보조창이 딱 나오잖아요. 거기서 딱 마우스로 아니면 방향키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엔터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입력할 때는 그 코드란에서 이 해당 계정에 두 글자만 입력을 해주시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코드를 암기했다. 그러면 코드 암기한 번호 바로 입력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입력한 전표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위에 여기 휴지통 삭제 눌러서 지울 수도 있다. 또 전표를 입력한 것을 정렬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날짜별로 정렬을 한다든가 아니면 입력한 순서대로 정렬을 한다든가 쭉 입력한 것을 정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표의 종류는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느냐? 출금 전표와 입금 전표와 대체 전표가 있는데, 이 출금 전표와 입금 전표는 대체 전표라는 것으로 전부 통합을 해서 입력을 해도 회계상 아무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출금 전표를 출금 전표로 쓰게 되면은 아주 편리한 점이 뭐냐? 밑에서 보시면 출금 전표와 입금 전표는 현금이라는 계정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 계정 과목 하나만 입력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입력이 좀 빠르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출금이고 어떤 게 입금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래라는 거죠.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표를 구분할 때 1번 선택하면은 이 현금은 자동으로 입력돼. 그러면 나는 요 상품만 입력하면 끝, 이렇게 된다. 절반만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입금 전표는 뭐냐? 2번을 나중에 이제 전표 구분해서 2번을 선택하면 되는데,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입금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고 현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차변의 현금이죠. 그러면 입금 전표 2번 선택하시면 요 현금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까 우리는 계정 과목 상품 매출 하나만 입력하면 된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능한 출금이나 입금 전표는 그걸 제대로 골라 쓰시면 편리하긴 하는데, 내가 이걸 전부 차변, 대변 이렇게, 입금 전표는 차변의 현금, 출금 전표는 대변의 현금일 테니까 차변은 3번이요, 대변은 4번, 이렇게 모든 전표를 차변과 대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예. 회계상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예, 되는데 역시 입금 전표로 쉽게 할 수 있고 출금 전표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차변 대변 쪼개서 하면은 시간은 다소 좀 걸리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라는 분계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결산 분계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산 차변은 자동 결산에서 넘어왔다는 차변이고, 결산 대변은 자동 결산 메뉴에서 넘어왔다는 대변이라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차변 대변과 결국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은 좀 드렸는데, 설명은 드렸는데 수행 내용을 우리가 못 해볼 텐데, 일단은 요거 설명드린 김에 여기까지는 좀 설명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다 보면 거래처를 꼭 입력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거래처가 기존의 거래처 대장에 있는 거래처가 아니라 오늘 신규로 만들어진 거래처다.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는 단계에서도 거래처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란에서 플러스라는 걸 눌러서 우리가 거래처 등록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해봐야 아시는 거고. 또 여기서의 설명은, 또 2번의 설명은 뭐냐?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차변 계정 과목, 대변 계정 과목, 그리고 금액, 그것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채권 채무 예금은 거래처도 코드로 꼭 입력해 줘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래처별로 관리해야 되니까. 채권 하면은 여러분 외상매출금, 받으러온 미수금 이런 것 등이죠. 그러면 외상매출금, 받으러온 미수금 같은 것이 어느 거래처의 미수금이고 어느 거래처의 받으러옴인지를 알아야 거래처 원장이 만들어지겠죠. 그것을 뭘로? 코드로. 예. 그래서 거래처 한글로 입력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코드로. 코드로 해야 된다. 채무도 마찬가지예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같은 것이 채무죠. 그러면 그 외상매입금은 어느 거래처의 외상매입금이냐, 이런 것을 코드로 전표 입력 시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예금에 입금했다, 당좌 예금에서 인출했다, 이런 게 나온다면 어느 회사 당좌 예금, 아니 어느 은행의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인출이 됐으며 어느 은행의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는가, 이거 당연히 장부가 구분되어야 되죠. 그래서 은행 계정 과목, 예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 모두가 다 은행 거래처 코드 반드시 코드로 전표 입력 시 이용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의사항들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전표 입력을 하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전표 입력 전 단계의 설명을 마쳤고 다음 시간에 여기 수행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